2016년 2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 27분 사기열전 1대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1시간 정도를 읽었는데 그게 마이크가 이중 출력이 돼가지고 날렸어요. 1시간 방송한 거를. 굉장히 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어지네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권 86 자객열전 제26. 제가 1시간 동안 읽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자객열전에는 조말, 그 다음에 전제, 그 다음에 예양, 그 다음에 섭정, 그 다음에 형가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춘추 말기에서 전국 말기까지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현재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의로움이라는 걸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혹은 자기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조말은 노나라 사람이다. 조말은 이제 예전에 조말은 옛날에 관한열전이나 그런 데서 나온 바가 있었죠, 그죠?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사람은. 자, 그는 노나라 사람인데, 보자. 이거는 요지도를 쓰자. 여기 노나라 사람인데 그는 용기와 힘으로 노나라 장공을 섬겼다. 장공은 힘센 사람을 좋아했다. 뭘 했길래 그랬을까? 조말은 노나라의 장군이 되어 제나라와 싸웠는데 3번이나 패하여 도주하였다.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싸웠는데 서로 이제 싸우다가 조말이 3번이나 졌다. 노나라 장군은 두려운 나머지 마침내 수읍의 땅을 제나라에게 바치고 화친을 도모하였다. 그런 후에도 조말을 계속 장군의 직책에 임용하였다. 제나라 황공은 노나라 장군과 가에 모여서 화친의 맹약을 맺을 것을 허락하였다. 황공과 장공이 단상에서 맹약을 맺고 있는데 조말이 비수를 손에 쥐고 제나라 황공을 협박하였다. 황공의 좌우의 사람들은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대가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오? 라고 묻자 조말이 말하기를 제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합니다. 그런데 대국인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범하는 정도가 지나칩니다. 지금 제나라의 국경은 노나라 깊숙이 파고들어 이미 국도에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황공은 그 말을 듣고 결국 노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줄 것을 허락하였다. 황공의 말이 끝나자 조말은 비수를 던져버리고 단에서 내려와 북쪽으로 향해서 신하들의 자리에 앉았는데 안색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말소리도 여전하였다. 이에 황공이 노하여 약속을 어기려고 하였다. 그러니 관중이 안됩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며 스스로 만족하신다면 제후들에게의 신망이 떨어지고 천하각국의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그 땅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황공이 마침내 노나라에서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니 조말이 3번 싸움에서 잃었던 땅은 이로써 모두 노나라로 되돌아갔다. 그로부터 167년이 지나 오나라의 전제의 사건이 일어났다. 전제. 네, 전제. 이번에는 여기 오나라. 전제는 오나라의 당읍 사람이다.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달아나 오나라로 왔을 때 그는 전제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 오자서는 오나라 왕 요를 만나서 초나라를 치는 것이 유리함을 설득하였다. 오나라 공자 광이 말하기를 저 오자서는 자기 아버지와 형이 모두 초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초나라를 치자고 말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복수를 하고자 함이지 결코 오나라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오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초나라를 치는 것을 단념하였다. 오자서는 공자광이 오나라 왕은 요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 광은 장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야심이 있으니 아직 대외 용병에 대해서 설득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전제를 공자광에게 추천하였다. 이 광이 요를 노리는 이유는 오나라의 어떤 왕위 계승 관련한 게 좀 많이 복잡해서 그래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공자광의 아버지는 바로 오나라 왕의 제번이다. 오나라 왕인 제번이다. 제번에게는 아우가 셋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아우는 여채이고 그 다음은 이말이고 끝에 아우가 계자찰이다.
제번은 계자찰이 현명한 것을 알고 계찰이라 그러죠 보통. 태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는 차례대로 세아오에게 왕위를 전하여 결국에는 나라를 계자찰에게 맡겨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제번이 죽은 뒤 여체에게 왕위를 전하였으며 여체가 죽은 후에는 이말에게 왕위를 전하였다. 이말이 죽어서는 마땅히 계자찰에게 전하여야 하였으나 계자찰은 즉위하지 않으려고 달아나니 오나라 사람들은 마침내 이말의 아들인 요를 세워 왕으로 삼았던 것이다. 공자왕이 말하기를 형제의 순서대로 한다면 응당 계자가 왕위를 이어야 하나 만일 아들을 채워야 한다면 나야말로 진정한 적사가 아니냐. 당연히 내가 임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평소 은밀하게 모략에 응한 신하를 길러 자기가 임금이 되는 길을 모색하였다. 요거는 제가 좀 복잡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그림 그려놨던 거를 가지고 1시간 전에 뭐야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자 오왕 제번이 있어요. 근데 제번이 형제가 누구 있냐면 여체, 이말, 계자찰이라는 사람들 있단 말이지. 광은 제번의 아들이고요. 요는 이말의 아들인데 근데 제번이 보니까 자기 막내 동생인 계자찰이 되게 현명해요. 그래가지고 그 계자찰한테 왕위를 주려고 그랬어. 근데 곧장 가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들한테 왕위를 줬어요. 제번은 여체한테 주고 여체는 이말한테 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말이 계자찰에게 넘겨주도록 했는데 근데 정작 계자찰이 될 때가 되니까 계자찰이 그 누구예요? 왕위가 싫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니까 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나라 사람들이 이말의 아들인 요를 왕으로 세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광의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광은 원래 자기한테 원래는 계자찰이 올랐어야 되는데 계자찰이 안 받고 왔으면 자기한테 왕위가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광은 전제를 얻고 나서 전제는 요리사인데요. 얻고 나서 그를 빈객으로 잘 대우하였다. 오나라 왕 요 9년에 초나라를 치려고 하여 초나라 평왕이 죽었다. 그의 봄에 요가 초나라의 국상을 틈타서 초나라를 치려고 하여 그의 두 아우인 공자 가벼와 초경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초나라의 잠을 포위하게 하였다. 잠이라는 곳은 아마 요 근처에 있는 땅이겠죠. 양잠했나 보네. 다른 한편으로는 열릉에 성주로 나가 있는 계자찰을 진나라에 보내 여기 있는 요 진나라에 보내서 그 제후들의 반응을 살피게 하였다. 초나라가 군대를 출동시켜 오나라 장군 가벼와 초경의 퇴로를 차단하자 오나라 군대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공자왕은 전제에게 말하였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참다운 왕의 후사이므로 왕위에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 설사 계자가 오더라도 나를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의 동생들이 지금 전부 다 오셨네요. 요의 동생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초나라의 영토 안에서 고립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나라는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고 그 틈에 쿠데타를 일으키자라고 이제 광이 획책한 거죠. 이에 전제가 말하기를 왕 요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늙었고 아들은 어립니다. 또한 두 아우가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치러 갔는데 초나라는 그들이 돌아올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나라는 밖으로는 초나라에게 곤란을 당하고 조정 내부에는 충직한 신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를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공자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광의 몸은 곧 그대의 몸이오라고 말하였다. 4월 병자일에 광이 무장병을 지하실에 숨겨두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왕요를 초청하였다. 오왕요는 사병들을 보내어 그 왕궁으로부터 광의 집까지 진을 치게 하였고 문과 계단의 좌우에는 모두 왕요의 친척들로 가득 차게 하였다. 그들은 왕요를 둘러서셔 모셨는데 전부 긴 칼을 차고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공자왕은 거짓으로 발이 아픈 척을 하며 지하실로 들어가서 전제로 하여금 뱃속에 비수를 감춘 구운 생선을 올리게 하였다.
왕 앞에 나아간 전제는 생선을 찢어 가르고 그 빗으로 왕요를 찌르니 왕요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러자 왕의 좌우에 있던 사람들 역시 전제를 죽였다. 결국 왕의 수하에 있던 신하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공장왕은 매복시켰던 무사들을 나오게 하여 왕요의 무리들을 쳐서 없앤 후 비로소 스스로 즉위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함녀이다. 함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오자서 열전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손자 오기 열전에도 잘 나와 있었죠, 그죠? 함녀는 전제 아들을 봉하여 상경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70여 년 뒤에 진나라에 예양의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예양입니다. 여기 진나라는 이제 여기 진나라를 의미하는데 시대상 이제 전국시대 초기니까 예 시대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전국시대 초기니까 지도를 바꿀게요. 이번엔 예 요 시대입니다. 예양은 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범씨와 중항씨를 섬겼으나 이름이 알려지지 못하였다. 예양이 그들을 떠나 지백을 섬겼는데 지백은 그를 매우 좋아하고 총애하였다. 지백이 조양자를 치자 조양자는 한씨 윗씨와 공모하여 지백을 멸하고 지백의 우선을 멸하여 토지를 셋으로 나누었다. 또한 조양자는 지백을 가장 원망하여 지백의 두개골에 오칠을 하여 커다란 술잔으로 사용하였다. 두개골로 마시니까 말술이겠네요. 자, 예양은 찬속으로 달아나 탄식하며 말하기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아름답게 단장한다 라고 하였다. 이제 지백이 나를 알아주었으니 내 기필코 원수를 갚고 죽음으로써 지백에게 보답한다면 내 혼백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마침내 성명을 바꾸고 죄수로 변장하여 조양자의 공에 들어가 뒷간의 벽을 발랐는데 몸에는 비수를 품고서 기회를 틈타 양자를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 양자가 뒷간에 갔다가 몹시 놀라서 뒷간에 벽을 바르는 죄수를 잡아다 신문하니 그가 다름 아닌 예양으로 몸속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 예양이 말하기를 지백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 했소라고 하니 좌우에 있던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양자가 저 사람은 의로운 자이다. 단지 내가 조심하여 피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지백이 망하고 그의 후사조차 없는데 그의 가신이 그를 위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했으니 예자의 말로 천하의 현인이로다 라고 말하고는 드디어 그를 풀어주었다. 잠깐 상황 설명해드리자면요, 여기 원래 큰 진나라가 이만하게 있었는데 엄청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나라가 춘추 말기에 들어서면은 뭐예요, 진나라의 대부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전국에는 이제 제후보다 더 커지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나라를 크게 이제 6개의 성씨가 짜갈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씨, 그 다음에 중항씨, 그 다음에 범씨, 그 다음에 위씨, 조씨, 한씨, 요렇게 6개의 성이 그러니까 6개의 대부들이 짜갈라 가졌는데 그 중에 지백이 가장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씨가 가장 컸습니다. 그 지씨 대표가 지백이고요. 그 지백이 이제 범씨하고 중행씨를 조지고 중항씨를 조지고 나머지 이제 조씨, 한씨, 위씨를 조지려고 했는데 이제 조나라의 그러니까 조씨의 대표인 양자가 이제 위씨하고 한씨를 꼬드겨가지고 지씨를 조지고 진나라 전체를 자기들끼리 갈라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삼진이라는 건데 여기서 예양이라는 거는 그 조나라 양자가 조졌던 그쵸 조나라 양자가 조졌던 지씨를 섬기던 사람이고 양자가 이제 지백을 죽였으니까 그 예양은 이제 지백의 원수를 갚아서 양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후 예양은 다시 몸에다 오칠을 하여 문둥이로 가장하고 숯을 삼켜 목을 쉬게 한 뒤 자신의 현상을 아무도 몰라보게 하고서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였다. 그의 아내까지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의 벗을 찾아가 만나보니 그 벗이 아직 그를 알아보고 말하기를 자네는 예양이 아닌가 라고 하자 예양이 말하기를 바로 나일세 라고 하였다. 그 벗은 울면서 말하기를 자네의 재능으로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어 양자를 섬긴다면 양자는 반드시 자네를 가까이하고 총애할 것이다. 그가 자네를 가까이하고 사랑하게 한 뒤 비로소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한다면 오히려 쉽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 몸을 해치고 형상을 추하게 하여 양자에게 보복하려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양이 말하였다. 기왕 예물을 마치고 남의 신하가 되어 섬긴다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행하는 까닭은 장차 천하의 후세에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인데 것이다. 예양은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얼마 후 양자가 외출할 즈음에 예양은 양자가 지나가려는 다리 밑에 숨어 있었다. 양자가 다리에 이르자 말이 돌연 놀라니 양자가 말하기를 이는 필시 예양일 것이다 라고 하고는 사람을 시켜 신문하니 과연 예양이었다. 이에 양자가 예양을 부시자 말하였다. 그대는 일찍이 범씨와 중앙씨를 섬기지 않았느냐. 지백이 그들을 전부 멸하였는데 그대는 범씨와 중앙씨를 위해서 복수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헌신하여 지백의 신하가 되었다. 이제는 지백도 죽었는데 그대는 어찌 유독 그를 위해서만은 이렇게 끈질기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양이 말하였다. 신이 범씨와 중앙씨를 섬겼으나 범씨와 중앙씨는 모두 저를 보통사람으로 대하였기에 저 또한 보통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보답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백은 결국 저를 국사로서 대하였으므로 국사라는 것은 이제 나라 안의 큰 인재를 의미하고요. 저도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국사무쌍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러자 양자는 감개탄식하며 울면서 말하겠다. 아, 예자여, 그대가 지백을 위해서 충절을 다하였다는 명예는 이미 이루어졌고 과인이 그대를 용서함도 이미 충분하였다. 그대는 응당 각오해야 할 것이다. 과인은 그대를 다시 놓아주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는 병사들을 시켜 병사들을 시켜 그를 포위하도록 하였다. 예양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 현명한 군주는 남의 미명을 덮어 가리지 아니하고 충신은 명절을 위하여 죽을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군왕께서 이미 신을 관대히 용서하시어 천하에 그대의 어지름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의 일로 말하자면 신은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오나 원컨대 신이 군왕의 옷을 얻어 그것을 칼로 쳐서 그로써 원수를 갚으려는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면 비록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는 신이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이오나 다만 신의 심중을 털어놓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진 못하였지만은 결국 네 옷이라도 쳐서 원통함을 달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양자는 그의 의기에 크게 찬탄하고 이윽고 사람을 보내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예양에게 주도록 하였다. 예양은 칼을 뽑아들고 3번을 뛰어 그곳을 치면서 내 비로소 지하에 잠든 지백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이내 칼에 엎어져 자결하였다. 그가 죽던 날 조나라의 지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뒤 지 땅에 섭정의 사건이 일어났다. 읽었던 거 또 읽으려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자, 섭정은 지 땅의 심정리 사람이다. 지라는 거는 위나라의 땅 이름이고요. 요 근처 어디 있었겠죠, 그죠? 그는 사람을 죽이고 그 원수를 피해서 어머니와 누이를 데리고 제 나라로 돌아가서 백정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다. 원래 이제 위나라 사람인데 죄를 짓고 제 나라로 도망갔다. 그래서 제 나라에서 백정하며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랜 세월이 지났다. 복양 사람 엄중자가 한나라의 애후를 섬겼는데 그는 한나라의 지상 혐루와 사이가 매우 나빴다. 엄중자는 죽음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곧 그곳에서 도망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혐루에게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구하였다. 제나라에 이르자 어떤 제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섭정이라는 용감한 사나이가 있는데 원수를 피해서 백정들 틈에 끼어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엄중자가 그의 집으로 찾아가 교제를 청하고 자주 왕래한 후 술자리를 마련하여 손수 섭정의 어머니에게 술잔을 올렸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엄중자는 황금 100일을 받쳐들고 섭정의 어머니 앞으로 나아가 잔을 권하며 장수를 축원하였다. 섭정은 너무 후한 예우물에 깜짝 놀라서 이상히 여기고 극구 거절하였다. 엄중자가 굳이 바치려고 하자 섭정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신에게는 요행이 늙은 어머니가 건재하시고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객지를 떠돌며 개백정 노릇을 하여 조석으로 달고 부드러운 음식을 얻어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어머니께 봉양한 음식은 좋게 마련하였으니 당신이 주시는 예물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목 아파 죽겠네. 이 엄중자는 사람들을 피하여 섭정에게 말하였다. 나에게는 원수가 있어 그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 제후들의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런데 제 나라에 와서 당신의 의기가 매우 높다는 말을 몰래 들었다. 그래서 황금 100일을 바쳐 어머니의 음식 비용에 쓰시게 해서 서로 친교를 더하자는 것이지 어찌 감히 다른 바람이 있어 그랬겠습니까? 그러자 섭정이 말하기를 신이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여 시정에서 백정 노릇이나 하는 까닭은 단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모가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제 몸을 남에게 감히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엄중자가 아무리 권해도 섭정은 끝내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엄중자는 끝까지 빈객과 주인의 일을 다하고 떠나갔다. 오랜 뒤에 섭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상복을 벗은 후 섭정이 말하기를 나는 시정바닥에서 칼을 들고 짐승을 도살하는 백정이다. 그런데 엄중자는 제후의 경상으로 그런 분이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수레를 몰고 찾아와서 나와 사귀었다. 내가 그를 대화함은 지극히 초촐하여 아직까지 그에게 보낼 만한 큰 공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엄중자는 백금을 받들어 선자의 장수를 견하였으니 선자라는 거는 이제 그 누구예요? 섭정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비록 받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한 것은 오로지 그래 선자라는 거는 선이라는 거는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일 것이고 자라는 거는 이제 보통 어머님을 얘기할 때 자라고 보통 칭하죠. 자, 그러한 현명한 군자가 격분하여 원수를 흘겨보고 나 같은 시골뜨기를 격가이하고 믿어주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지난번 그가 나를 필요로 했으나 나는 오직 노모가 계시다는 핑계로 사양하였다. 모친께서 이제 장수를 누리시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힘을 다하리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쪽 복양으로 와서 엄중자를 만나 말하였다. 일전에 당신께 내 몸을 허락하지 않은 까닭은 단지 모친이 아직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행히도 모친께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중자께서 원수를 갚으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청컨대 제가 그 일을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엄중자가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나의 원수는 한나라의 제상 협루인데 협루는 또한 한나라 임금의 숙부로서 그 일족이 번성하여 수가 많고 거처는 경비가 대단히 엄중하여 내가 사람을 시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지금 당신이 다행히도 마다하느니 당신에게 좋게 도움이 될 만한 수레와 말 그리고 장사들을 더 보태주리라. 그러자 섭정이 말하기를 한나라와 이나라는 서로 떨어진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나라 재상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재상 또한 그 나라 임금의 친족인지라 이러한 형세에는 많은 사람들을 쓰면 안됩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생포되는 자가 나오게 되며 생포되는 자의 입에서 비밀이 누설될 것입니다. 비밀이 누설되면 한나라는 거국적으로 그대를 원수로 삼을 것인즉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레와 말 장사들을 모두 사양하고 섭정은 엄중자와 헤어져 홀로 떠났다. 홀로 떠났답니다. 섭정이 칼을 차고 한나라에 이르자 한나라 재상 협루가 마침 관부의 당상에 앉아 있었는데 무기를 들고 그를 호위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 섭정이 바로 들어와서 단상에 올라 협루를 찔러 죽이니 좌우에 있던 부하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섭정은 큰 소리로 외치며 수십 명을 쳐 죽이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냈으며 자신의 배를 갈라 창자를 긁어내고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한나라는 섭정의 시체를 가져다가 시정의 거리에 드러내놓고 그의 신원을 물었으나 아무도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위나라 사람인데 이제 한나라에서 그랬으니까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리하여 상금을 걸고 재상 협루를 죽인 자가 누구인가 말해주는 사람에게 천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다. 한편 섭정의 누나 서병은 한나라의 재상을 찔러 죽인 자가 있는데 범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한나라에서는 그의 성명을 모르므로 범인의 시체를 드러내어 천금의 상금을 걸었다는 소문을 듣고 목이 메어 말하기를 그는 내 동생일 것이다. 엄중자가 내 동생을 알아주었구나 라고 하고는 곧바로 한나라의 시정거리로 갔다. 죽은 자는 과연 섭정이었다. 그녀는 시체 위에 엎드려 매우 슬피 울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 땅에 심정리 살던 섭정이란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시정을 왕래하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였다. 이자는 우리나라의 재상에게 포악한 짓을 하여 임금께서 그 성명을 알고자 천금을 걸었는데 부인은 어찌 이를 듣지 못하였습니까? 어찌 감히 와서 이자를 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서병이 말하였다.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섭정이 오역을 뒤집어쓰고 시정 바닥에 몸을 던진 것은
노모가 건재하시고 나도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수를 누리신 뒤 돌아가셨고 나 또한 이미 시집을 갔습니다. 일찍이 엄중자는 내 동생의 인물됨을 살펴 공공하고 욕된 형편에 있는 그와 교제하였습니다. 그 은택이 두태오니 어찌하겠습니까? 선비는 뭔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죽는다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해쳐 종족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내 어찌 죽음의 화를 두려워하여 동생의 장한 이름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서병의 말에 한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그녀는 이윽고 큰 소리로 하늘을 3번 외치고는 몹시 슬퍼하다가 마침내 섭정의 곁에서 숨을 거두었다. 진나라라는 건 여기 삼진을 의미하고요. 삼진 사람들. 그 다음에 초나라, 제나라, 그리고 여기 작은 위나라.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오직 섭정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의 누이 역시 장한이니이다. 만일 섭정이 진정코 그의 누이가 연약하여 참고 견디는 성격이 아니어서 해고를 들어야 하는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드시 천리 험한 길을 달려와서 이름을 나란히 하여 누이와 동생이 한나라의 시정바닥에서 죽게 될 것을 알았다면 또한 감히 몸을 엄중자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중자 역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 현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220년 후에 진나라의 현가의 사건이 있었다. 현가가 나오네요. 현가는 위나라 사람이다. 요즘 위나라는 요기 위나라를 의미합니다. 작은 위나라 있죠, 그죠? 그의 손주는 제나라 사람으로 후에 현가가 위나라로 옮겨가자 위나라 사람들은 그를 경경이라고 불렀다. 연나라로 옮겨가자 연나라 사람들이 그를 현경이라고 불렀다. 뭐 조상들이 이제 성을 경시해서 형시로 바꿨다 그런 말이겠지. 현경은 독소와 검술을 좋아하여 그 솜씨로 위나라 원군에게 유세하였으나 원군은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진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여기서 위나라는 요 위나라입니다. 앞에 원군 할 때 원군은 위나라는 요 위나라고요. 동군을 설치하였고 원군의 일족을 야왕으로 옮기게 하였다. 야왕은 이제 여기죠. 현가는 일찍이 유랑하여 다니다가 유차를 지날 적에 유차는 조나라 땅이래요. 감섭과 검술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갑섭이 성을 내며 그를 노래보았다. 현가가 나가버리자 어떤 사람이 현경을 다시 부르려고 하였다. 갑섭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나는 그와 더불어 검술을 논하다가 그의 견해가 탐탁치 않아서 내가 그를 노려보았다. 시험삼아 가보시오만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응당 떠나버렸을 것이오. 감히 머물지 못할 테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사람을 시켜 그의 주인 집에 가보게 하니 현경은 이미 수레를 몰아 유차를 떠난 뒤였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일을 하되자 갑섭이 이렇게 말하였다. 당연히 떠났을 것이오. 내가 지난번에 눈을 부릅도 혼을 내주었으니까 말이오. 현가가 한단에서 논일 적에 한단은 이제 조나라의 수도죠, 그죠? 노고천과 장기를 두었다. 장기판에 길을 다투다가 노고천이 성을 내어 그를 꾸짖자 현가는 아무 말 없이 달아났고 그 후로는 다시 현가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런 뒤에 현가는 연나라로 와서 여기 연나라로 왔다네. 연나라의 계백정과 축을 잘 차는 고점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현가는 술을 즐겨 날마다 계백정, 고점리와 어울려 연나라의 시정바닥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이 얼큰해지면 고점리가 축을 타고 축이라는 거는 뭐 검은고 비슷한 거죠. 현가는 그 소리에 맞추어 시정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즐기기도 하고 또한 서로 울기도 하며 마치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였다. 현가는 비록 술꾼들과 사귀었지만 그의 사람됨은 도리어 침착하고 신중하였으며 그를 길을 좋아했다. 그가 제후국을 떠들면서 사귄 인물들은 모두 현인이나 호골장자였다. 그가 연나라를 가자 연나라의 은사 정광선생 역시 그를 잘 대화했으나 이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마침 연나라 태자단이 진나라의 인질로 있다가 달아나 연나라로 돌아왔다. 연나라 태자단은 일찍이 조나라의 인질로가 있었는데 진나라 왕 정은 조나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당과 사이가 좋았다. 정이 즉위하여 진나라 왕이 되자 당은 진나라의 인질로 왔다. 진나라 왕이 연나라 태자단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단은 이를 원망하여 도망쳐 돌아온 것이다. 연나라로 돌아와 진나라 왕에게 보복할 방법을 생각하였으나 나라가 약소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 후 진나라는 날마다 산동 지역으로 출병하여 제나라, 초나라, 삼진을 쳐서 제후국의 땅을 조금씩 잠식하더니 급기야는 연나라에 이르자 연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모두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산동이라는 거는요, 그 함곡관 동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빼고, 여기 진나라 빼고 나머지 6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자는 이를 우려하여 사부인 공무에게 물었다. 공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부라는 거는 태부겠지. 태자의 스승이요. 진나라의 영토는 천하를 두루 펼치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니 북쪽으로는 감천산, 곡구와 같은 험한 지대가 있고 남쪽으로는 경하, 위화와 같은 옥토가 있으며 파, 한중과 같이 풍요로운 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농촉과 같은 험한 산악지대가 있고 왼쪽에는 관효와 같은 엄준한 산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수가 많고 병사들은 페이가 넘치며 무기와 장비도 넉넉합니다. 진나라가 쳐들어올 뜻이 있다면 장성이 남쪽과 역수의 북쪽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은 연나라의 북쪽 경계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리장성의 일부분이죠. 역수는 연나라의 남쪽 경계죠. 그러니까 장성이 남쪽하고 역수의 북쪽이라는 것은 영나라 땅을 의미하는 거지. 어찌 능멸을 당하였다는 원한으로 진나라 왕의 영린을 건드리고자 하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영린이라는 것은 이제 용의 목덜미에 붙어있는 비늘인데요. 사람을 잘 태워주더라도, 사람하고 잘 놀다가도 사람이 영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용이 사람을 죽여버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부 같은 거죠. 공무는 그러자 태자난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공무는 안으로 들어가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뒤에 진나라 장군 번호기가 진나라 왕에게 제를 짓고 연나라를 망명해 오자 태자는 그를 받아들여 살게 하였다. 공무가 이를 잠깐만요. 공무가 간하여 말하기를, 아니됩니다. 저 흉포한 진나라 왕이 연나라에 대해서 원한을 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기 가슴이 서늘해지는데 하물며 번장군이 연나라에 있다는 소문을 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는 고기를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던져놓는다라는 이치와 같아 그 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오니, 비록 관안이 살아있다고 해도, 관중과 안영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태자께서는 어찌 어서 빨리 번장군을 흉노에게 보내 진나라가 트집 잡을 말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청컨대 서쪽으로 삼진과 맹약을 맺고 남쪽으로 제나라 초나라와 연합하여 북쪽으로는 흉노의 선우와 친교를 맺으십시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진나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태자가 말했다. 태부의 계책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요한다. 나의 마음은 근심으로 어지러우니 잠시도 견딜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저 번장군은 천하의 몸들 곳을 입고 나에게 몸을 기탁하였는데 내가 강포한 진나라의 협박을 받게 될 것으로 인하여 슬프고 가련하게 될 친구를 저버리고 그를 흉노에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일 흉노에게 보낸다면 그것은 내 운명이 끝날 때에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태부께서는 다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가 말하였다. 무릇 위태로운 일을 행하면서 안전함을 구하거나 화를 만들면서 복을 구한다면 계책은 얕아지고 연망은 깊어지게 되는 것인데, 한 명의 새 친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커다란 피해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이른바 원한을 쌓고 재앙을 조장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러기의 가벼운 털 하나를 화로의 숯불 위에 놓는다면 당연히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나 매처럼 사나운 진나라가 원망이 가득하여 흉포한 노여움을 터뜨린다면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나라에는 정광선생이 있는데 그의 사람됨이 지혜가 심원하고 용감하고 침착하니 가히 함께 의논할 만합니다. 그러자 태자가 말하였다. 태부의 주선으로 정광선생과 사귀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소. 공무가 말하였다.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이고 길다. 공무가 곧장 나가서 정광선생을 만나보고 말하기를, 태자께서 선생을 뵙고 국사를 의논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정광은 삼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태자를 만나러 왔다. 태자는 정광을 만나 나아가 맞이하여 뒤로 물러서면서 정광에게 길을 인도하더니 무릎을 꿇고 정광이 앉을 자리를 털었다. 정광이 자리에 앉자 좌우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윽고 태자는 앉았던 자리를 떠나며 의견을 청하였다. 연나라와 진나라는 양립할 수 없으니 선생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정광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준마가 기운이 왕성할 때에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나 노쇠하면 둔한 말도 그것을 앞선다고 합니다. 지금 태자께서는 내가 왕성할 때의 일만 들으시고 신의 정력이 이미 다 사라진 것은 모르십니다. 자기가 늙어서 이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록 그렇지만 제가 감히 국사를 도모하지 못하더라도 다행히 신의 친구로 현경이라는 쓸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자가 말했다.
선생을 통해서 형경과 교제를 맺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정광은 삼과 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즉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태자가 문까지 비용하며 제가 말한 것이나 선생이 말한 것이나 국가의 대사이니 선생께서는 이를 누설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자 정광이 고개를 숙이며 웃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의심하는 거죠. 다는 사람됨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무겁지는 못하네요. 정광은 굽은 몸을 이끌고 형경을 찾아가 만난 말하였다. 내가 당신과 친하게 지내면 연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태자가 내게 한창이던 시절에 일만을 들이셨을 뿐 내 몸이 이미 쇠퇴하였음을 모르시고 황송하게도 내게 하교하시어 연나라와 진나라는 양립할 수 없으니 선생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감히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여기지 않고 당신을 태사께 추천하였으니 당신이 왕궁으로 가서 태자를 배하게 바랍니다. 형경에 말하였다. 삼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에 정광이 내가 듣기로 나이 들고 덕이는 자가 이를 행하면은 남에게 의심을 품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태자께서 내게 우리가 말한 것은 국가의 대사이니 선생께서는 이를 누설하지 마시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는 태자가 나를 의심한 것입니다. 무릇 행할 때 남의 의심을 받는 것은 절개 있고 의협심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형경을 격려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말하기를 원컨대어서 빨리 태자를 찾아가 정광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그러니 누설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시오라고 하고는 이내 스스로 목을 찔러 숨을 거두었다. 옛날엔 죽으면 다 해결돼요. 요즘은 죽어도 해결이 안되지. 형가가 곧 태자를 찾아가서 정광 선생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며 정광의 말을 전하였다. 태자는 2번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채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다. 내가 정광 선생께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은 국가의 대사를 성공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소. 지금 정광 선생이 죽음으로써 누설하지 않음을 밝혔는데 그것이 어찌 나의 본심이었겠습니까? 형가가 자리에 앉자 태자는 자리를 떠나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다. 정광 선생은 내가 어딜지 못한 것을 모르고 내가 그대를 만나 감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연나라를 불쌍히 여겨 외로운 나의 몸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나라는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욕망이 만족할 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천하의 땅을 다 빼앗고 천하의 왕들을 모두 신하로 삼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나라는 이미 한나라의 왕을 사로잡고 그 땅을 전부 거두었습니다. 또한 운사를 일으켜 남쪽으로는 초나를 치고 북쪽으로는 조나라까지 임박하였습니다. 즉 왕전이 수십만 대군이 거느리고 왕전은 이제 진나라의 장군인데 백기왕전 열전에 나왔던 사람이죠. 업으로 왔으며 이신은 태원과 운중으로 출병하였습니다. 조나라는 진나라에 저항하지 못하고 반드시 진나라로 들어가 신하가 될 것이고 조나라가 진나라의 신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 화가 연나라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연나라는 약수하여 여러 차례 전쟁으로 시달렸는데 이제는 온 나라의 힘을 모아도 진나라를 당해내기에 부족합니다. 각국의 제후들은 진나라에 복종하고 감히 우리와 합시하여 따르려는 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나 개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반드시 만약 천하의 용사를 얻을 수 있다면 그를 진나라에 자신을 파견하여 커다란 이익을 미끼로 세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나라 왕이 이익을 탐하게 되면 그 형세를 보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진나라 왕을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제후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게 한다면 이는 조말이 제왕공에게 하였던 바와 같은 최상의 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기회를 봐서 그를 찔러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나라의 대장들은 나라 밖에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난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진나라를 쳐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나 이러한 사명을 맡길 사람을 모르고 있으니 오로지 형경만은 이 일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형가가 말하기를 이는 국가의 대사이온데 신은 어리석고 재주가 없으니 그러한 사명을 맡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자가 앞으로 가서 절을 하며 사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자 그제서야 형가는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형가를 높여 상경으로 삼고 상등관세에 머물게 하였다. 태자는 날마다 문안하여 테레구의 음식을 대접하고 테레구라는 거는 좋은 음식요. 나라의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라는 좋은 음식이지. 진귀한 물건들을 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수레발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쳐 형가로 하여금 모든 욕망을 충족하게 하여 그의 관심을 사려고 하였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형가는 아직 진나라로 떠날 뜻을 보이지 않았다. 진나라 장군 왕전이 조나라를 쳐부숴 조나라 왕을 사로잡고 그 영토를 모두 거두어들인 지 북쪽으로 진격하여 땅을 빼앗으며 연나라 남쪽에 이르렀다. 태자단이 두려워하며 비로소 형가에게 마청하여 말했다. 진나라 군대가 조만간 역수를 건너면
비록 내 오랫동안 선생을 모시고 싶지만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현가가 말하였다. 태자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신이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로 가봐야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이는 진나라 왕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나라 왕은 이제 시황제죠, 그죠? 훗나라의 시황제죠. 저 번장군은 진나라 왕이 황금 1000근과 만호의 시급을 내걸고 찾고 있습니다. 만일 번장군의 목과 연나라 옥토인 독항의 지도를 얻어, 독항이란 땅이 뭐 좋은 땅인가봐요. 지도를 얻어 진나라 왕에 바친다면 진나라 왕이 기뻐하며 반드시 신을 믿을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그때 신이 비로소 태자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태자는 번장군은 공공에 처하여 나에게 와서 목을 맡겼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욕심으로 인하여 덕 있는 연장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겠으니 선생께서는 다른 방도를 다른 방도를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아, 너무 힘들다. 자, 계속 읽어보죠. 현가는 태자가 차마 번장군의 목을 베지 못하게 할 것임을 알고 마침내 개인적으로 번장군을 만나서 말하였다. 진나라가 장군을 대우함은 참으로 잔혹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모와 온 집안이 몰살되었고 지금 듣기에는 장군의 목에다가 황금 1000근과 만호의 시급을 내걸었다고 하니 장차 이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에 번호기는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쳐들고 길게 탄식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내가 매번 그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골수에 사무치도록 괴로우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뿐입니다. 현가가 말하기를 지금 단 한마디로 연나라의 근심을 없애고 장군의 원수를 갚을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번호기는 현가에게 다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현가가 말하였다. 원컨대 장군의 목을 얻어 진나라 왕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나라 왕은 반드시 기뻐하며 저를 만나볼 것이니 그때 제가 왼손으로 그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의 원수를 갚고 연나라가 당한 모욕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기가 한쪽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어깨를 드러내고 한 손으로 팔을 움켜쥐고 다가서며 말하였다. 이는 내가 밤낮으로 이를 갈며 가슴 태우던 일이었으나 이제 비로소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태자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시체에 엎드려 통곡하며 매우 슬퍼했으나 이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번호기의 목을 상자에 넣어 봉화했다. 당시 태자는 일찍이 천하에서 가장 예리한 비수를 구하려는 중 조나라 사람 서부인의 비수를 찾아내어 황금 100근을 주고 그것을 사들였다. 서부인은요, 각주가 재밌는데 성이 서씨고요. 서씨지. 이름이 부인이래요. 근데 남자래요. 그러니까 서부인이 그냥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인 거야. 남자. 자, 그리고 공도를 시켜 칼날에 독약을 묻혀 사람을 찔러보니 한 방울의 피만 흘려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짐을 챙겨 현가를 진나라에 보내기로 하였다. 연나라에는 진무양이라는 용사가 있었는데 그는 13살의 나이에 살인을 하였을 정도인지라 사람들은 감히 그를 반감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용사냐, 깡패지 그냥. 이에 태자는 진무양을 현가의 조수로 삼았다. 한편 현가에게는 기다려 함께 가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멀리 살았으므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현가의 행장이 다 꾸려졌다. 얼마 동안 현가가 출발하지 않자 태자는 그가 시간을 끈다고 여기며 혹시 현가가 마음이 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거듭 청하여 말하기를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현경께서는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진무양을 먼저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현가는 빡쳐서 태자를 질책하며 태자께서는 어찌 무양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놈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비수한 자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강포한 진나라로 들어가는 와중에 제가 아직 머무르고 있는 까닭은 제 길벗을 기다려 함께 떠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자께서 더디다고 하시니 그럼 하직하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침내 출발하였다. 태자와 이 일을 아는 빈객들이 모두 흰 의관을 입고 그를 배웅하였다. 역수간변 이르러 도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현가는 길에 올랐다.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현가가 회답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변치의 소리를 내자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변치라는 거는요, F음이래요. F음이 뭐냐면은 도레미파 할 때 파입니다. 파. 도레미파 할 때 파예요. 그런 곡조가 있나 보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며 노래를 불렀다.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가푸나 장사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라. 다시 우성으로 노래하였으니 우성이라는 것은 라음입니다. 라 도레미파솔라 라음이옵니다. 그 소리가 감기하여 사람들이 모두 눈을 부릅떴고 머리카락은 관으로 치솟았다. 그리하여 현가는 수레를 타고 다녔는데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드디어 진나라에 도착한 현가는 천금이나 되는 예물을 진나라 왕의 총신인 중서자 몽가에게 주었다. 몽가는 현가를 위해서 진나라 왕에게 먼저 말하였다. 연나라의 왕이 참으로 대왕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감히 군사를 일으켜 우리 군대에 항거하지 못하고 온 나라를 들어 진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제후국의 행렬에 동참해서 진나라의 군현처럼 공물과 부세를 바치어 선왕의 종묘를 받들어 지킬 수 있기만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려 감히 대왕께 직접 아뢰지 못하고 삼가 번호기의 목을 베어 연나라 독항의 지도와 함께 바치려고 세상 상자에 밀봉해왔습니다. 연나라 왕이 궁정에서 중정의식을 거행하고 사자를 보내 대왕께 자초지정을 아뢰도록 하였으니 대왕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자, 심양제가 이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조복을 갖추고 고빈의 예를 베풀어 연나라 사자를 함양궁에서 만나기로 했다. 자, 함양이니까 뭐 여기 왔겠죠, 그죠? 진나라 수도니까. 현가가 번호기의 목이 든 함을 받들고 진무양이 독항의 지도가 든 갑을 받들고 차례로 나아갔다. 어전의 계단 밑에 이르러 진무양이 안색이 변하며 겁에 질려 벌벌 떨자 여러 신하들이 괴이하게 여겼다. 이 현가는 진무양을 돌아보고 웃고는 앞으로 나아가 사과하며 말하기를 북방 오랑캐 땅에 천하게 살던 사람인지라 여지껏 천자를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이 사람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여전에서 사신의 업무를 마치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다. 그러자 진나라 왕이 현가에게 말하였다. 진무양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져오라. 현가가 지도를 진나라 왕에게 바치니 진나라 왕이 지도를 펼쳤다. 지도가 다 펼쳐지자 비수가 보였다. 그러자 현가는 왼손으로 진나라 왕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비수를 쥐고 진나라 왕을 찔렀다. 그러나 미처 비수가 몸에 닿지 못하였는데 진나라 왕이 놀라서 몸을 당겨 일어나자 소매가 잘라졌다. 진나라 왕이 칼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칼이 길어 뽑지 못하고 칼집만 잡았다. 너무나도 황급한 데에다 굳게 꽂혀 있었으므로 즉시에 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가가 진나라 왕을 추격하자 진나라 왕은 기둥을 돌며 달아났다. 군신들이 모두 놀랐으나 졸지 일어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진나라 법에 의하면 전상에서 왕을 모시는 군신들은 한자 한치에 조그만 무기라도 몸에 지닐 수 없었으며 여러 낭중들이 무기를 가지고 낭중이라는 거는 이제 그 관직 이름이래요. 낭중령이라는데 전하에 늘어져 있었으나 전하라는 거는 뭐 그 대전 아래겠죠. 왕이 부르지 않을 때는 전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너무도 다급하여 아래에 있는 병사들을 부를 틈이 없었으므로 현가가 진나라 왕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신들은 황급하였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맨손으로 모두 현가를 내리셨다. 이때 시 하무전은 받쳐들고 있던 약주머니를 현가에게 던졌다. 진나라 왕은 기둥을 돌며 달아나기만 뿐 황급하여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칼을 등에 지십시오 라고 하였다. 진나라 왕이 칼을 등에 쥐고 마침내 칼을 뽑아 현가를 쳐서 그의 왼쪽 다리를 끊었다. 현가는 쓰러진 채 비수를 당겨 진나라 왕에게 던졌으나 적중시키지 못하고 구리 기둥에 맞췄다. 스스로 일이 실패하였음을 알고 기둥에 기대어 웃으며 양쪽 다리를 벌리고 앉아 꾸짖어 말하였다. 현가가요. 일이 실패한 까닭은 진나라 왕을 사로잡아 협박하여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어 태자에게 보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좌우의 신하들이 몰려가서 현가를 죽였다. 진나라 왕은 오랫동안 불쾌해야 했다.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런 후에 공을 논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상벌을 내렸는데 각기 차등을 두었으며 하무저에게는 황금 200일이군요. 200일을 주며 말하기를 무조가 나를 사랑하여 약주머니를 현가에게 던졌다라고 했다. 이로써 진나라 왕은 크게 놓아여 더욱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조나라로 보내고 왕전의 군대에 조서를 내려 연나라를 치게 하였다. 10달 만에 개성이 함락되니, 개성이라는 거는 이제 연나라의 수도죠. 요 땅이죠, 그죠? 10달 만에 개가 함락되니 연나라 왕 희 태자단 등은 모두 정예의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날아나 요동을 지켰다. 진나라 장군 이신이 급히 왕을 추격하자 대왕간은 이제 원래 조나라 왕종 아니었던가?
예, 맞아요. 조나라 왕족이었는데 이제 조나라 왕이 포로로 잡히니까 대로 도망가서 이제 막 명정권 내세운 거죠. 자, 연왕 희에게 곧 서신을 보냈다. 진나라가 특별히 연나라 왕을, 대는 여기입니다. 대는 여기 있는 땅입니다. 대군이죠. 진나라가 특별히 연나라 왕을 추격하는 까닭은 태자단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단을 죽여 진나라 왕께 바친다면 진나라 왕은 반드시 노여움을 풀고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나라의 수명이 연장되고 사직은 다행히 계속 제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신이 단을 추격하자 단은 연수 가운데 있는 섬에 몸을 숨기었고 연나라 왕은 사자를 보내 태자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게 바치고자 했다. 진나라는 다시 파병하여 연나라를 쳤다. 죽였는데도 치네요. 5년 후 진나라는 마침내 연나라를 멸하고 연나라 왕 희를 사로잡았다. 그 이듬해, 이거는 기원전 221년이랍니다.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자 칭호를 황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자단과 형가가 거느리던 식객들을 추궁하니 그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다. 고점리는 성명을 바꾸고, 아까 이제 축 타던 그 친구 있잖아요. 고점리는 성명을 바꾸고 남의 집에 머슴이 되어 송자라는 곳에서 일하였다. 송자라는 건 하복석이라는데 뭐 여기 어디에 있는 고리겠죠. 자, 그는 오랫동안 괴롭게 지냈는데 주인집 마루 위에서 객이 축을 타는 소리를 들으면 주변을 방황하며 떠나질 못하였다. 매번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부족하다라고 하였다. 하인이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저 머슴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지 남몰래 잘하느니 잘못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집 주인이 고점리를 불러 자기 앞에서 축을 타게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잘한다고 칭찬하며 술을 주었다. 이 고점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숨어서 두려움과 비난 속에서 살아보아야 끝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짐짝에서 축과 좋은 옷을 꺼내어 차림새를 바꾸고 다시 나타났다. 자리에 있던 객들이 모두 놀라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 대등한 예를 나누고 그를 상객으로 모셨다. 그가 다시 축을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지 않는 객이 한 사람도 없었다. 송자골에서는 그를 돌아가며 손님으로 삼았고 그 소문이 시황제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시황제가 그를 불러 만나보자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조점리입니다. 고점리입니다 라고 하였다. 뭐 조점리라도 했는데 이건 오타 같네요. 시황제는 축을 잘 타는 그의 솜씨를 아깝게 여겨 죽을 죄를 용자는 대신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 축을 타게 했는데 연주할 때마다 칭찬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진시황이 나날이 그를 가까이 하자 고점리는 납덩어리를 축 속에 감춰두고 다시 시황제의 곁에 가까이 갔을 때 축을 들어 시황제를 내리쳤으나 맞지 않았다.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황제는 결국 고점리를 죽이고 평생 동안 제후국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두 번이나 죽을 뻔했으니까. 노고천은 형가가 진나라왕을 찔러 죽이려 했다는 소문을 듣고 혼자 말하였다. 아, 아깝게도 그는 칼로 찌르는 기술이 부족하였구나. 내가 이전에 그를 너무 몰랐다도다. 당초 내가 그를 꾸짖었을 때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형가 얘기 처음 할 때 그 보면은 노구천이란 사람하고 그리고 갑섭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뭐 때문에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가가 그때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버린 거는 이 사람들이 함께 일을 도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가버린 거지, 막 노구천이나 갑섭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를 노구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태사홍은 말하였다. 형가에 관한 세간의 이야기 가운데 태자단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고 말의 머리에 뿌리도 닿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너무 과장된 말이다. 또한 형가가 진나라 왕을 찔러 상처 입혔다고 하는 사람도 모두 거짓이다. 당시 공손계공과 동중선은 한무조와 교회였으므로 그렇게 옛날 사람이야? 동중선은 무제 때 사람 아닌가요? 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말한 바는 위와 같다. 조말부터 형가 이르기까지 5사람의 자객들은 그 조말, 그 다음에 예양, 그 다음에 섭정, 그 다음에 형가, 한 명이 누구야? 아, 전제. 요렇게 5사람의 자객들은 그 의협심이 혹은 성공하기도 하였고 혹은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였고 자신들의 뜻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이름이 후세에 전함이 어찌 망령되겠느냐 라고 태사홍이 말하였습니다. 아씨, 다 읽었다. 요게 이제 그 자객열전이었고요.
86 제26 자객열전이고요. 아까 1시간 읽었다가 제가 이제 그 뭐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마이크가 이중으로 출력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읽었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원래 오늘 이사열전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사열전을 못 읽고요. 이사열전은 뭐냐면 이제 진나라 말기의 일들을 쭉 한번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이 죽을 때까지, 3세 황제인 자영이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읽든지 뭐 아니면 내일 읽든지 하고요.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또 55분 걸렸네. 아까도 거의 1시간 걸렸었는데